단백질의 1, 2, 3차, 1, 2, 3, 4차 구조 할게요. 4차. 부적절한 만화는 무시하시고요. 자, 1차 구조, primary structure라고 하죠. primary structure, 1차, primary. 1차 구조는 그야말로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서열이야. N말단을 왼쪽에, C말단을 오른쪽에 쓴다. 아랍 사람이 아니고서야 모든 글자를 다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맨 왼쪽에 쓴 게 N말단에 있는 거고, 맨 끝쪽에 쓴 게 C말단이다. 아미노산의 한 글자 축약도 외워두는 게 좋다. 요즘은 다 한 글자로 쓴다 그랬죠? M은 메타이오린, S는 테린, D는 아스파르틱 애시드, 발린, 알라닌, 아이솔루신 이렇게요. N말단에는 아미노 그룹, 아미노산의 아미노 그룹인 NH3 플러스가 존재하고, C말단에는 COH, 해됐을 땐 COO-가 존재한다. N말단, 아미노 그룹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N말단이고,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C말단이죠. 그래서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서열, 즉 데이터 값이라고 보면 돼요. 아미노산의 서열, 쭉 나열된 서열. 2차 구조는 뭐냐? 2차 구조, secondary structure는 2차 구조에서 크게 아실 게 알파 헬릭스하고 베타 쉬트, 발음을 길게 장모음 쉬트 두 개가 있는데요. 알파 헬릭스는 이렇게 헬릭스,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간 거고, 베타 쉬트는 이렇게 병풍 모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코디온 접은 건 모양을 이렇게 접혀져 있는 그런 형태. 뭐가? 이 폴리펩타이드의 백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알파 헬릭스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올라가죠, 이렇게. 헬릭스가 꼬이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꼬이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헬릭스의 백본이죠. 여기 보시면. 네? 중심 카본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죠? 또, 위에 있는 중심 카본에 달린 요 카르복실 그룹인데 바로 옆에 있는 아미노 그룹과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중심 카본. 여기 있는 요 카르복실 그룹에 지금은 카보닐기가 됐죠.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이중 결합. 얘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둘, 셋, 넷. 바로 네 번째 밑에 있는 중심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아미노 그룹이 아니라 이제 이미노 그룹이에요. 이미노.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펩타이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NH2나 NH3가 아니죠. 이미노 그룹. 이 H와 여기 산소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수소 결합. 그리고 얘는 바로 하나 더 밑에 거 이렇게 바로 요 카르보닐 옥시전이 네 번째 옆의. 얘는 첫 번째 탄소. 하나, 둘, 넷, 넷. 또 네 번째 옆에 NH와 수소 결합을 이룬다. 첫 번째 옆, 두 번째 옆, 세 번째 옆, 네 번째 옆에 붙어 있는 원래는 아미노 그룹이었는데 펩타이드 결합이 생기면서 이미노 그룹이 되어 있는 이 H가 수소 결합을 이렇게 이루게 된다. 얘는 또 누굴까? 얘는 또 이쪽에, 얘는 또 이쪽에. 그렇게 알파 헬릭스를 이루는 모든 카본과 이미노 그룹의 하이드로젠이 수소 결합에 가담한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건 나선 한 바퀴 돌 때 아미노산이 약 36개, 10바퀴 돌면은 아미노산 36개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2차 구조 중요한 건 뭐였어요? 베타 쉬트. 죄송합니다. 베타 쉬트. 2차 구조는 펩티드 결합의 NH와 요 이미노 그룹과 카르보닐 카본 사이에서 형성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폴리펩타이드의 지역적인 구조를 말해. 알파 헬릭스나 베타 쉬트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이해가 쉬워. 알파 헬릭스와 베타 쉬트의 구조를 보자. 아, 이거 오탄한 거 편집자한테 전화해서 일단 쳐야겠네.
베타 헬릭스가 아니라 베타 쉬트 S 여기 나와 있죠. 베타 쉬트. 베타 쉬트의 경우도 역시 모든 카르보닐 카본과 이미노 하이드로젠이 수소 결합에 참여한다. 자, 이렇게 아미노산 백본 등뼈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하고 옆에 있는 베타 쉬 스트랜드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통해서 모든 카르보닐 카본과 이미노 하이드로젠이 수소 결합에 참여해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거죠. 자, 베타 쉬트는 베타 병풍 구조라고도 하지. 병풍같이 생겼잖아. 이쪽이 N말단, C말단, 그리고 N말단, C말단. 베타 평면 구조는 옆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 분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서로 다른.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분자죠.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분자죠.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예요.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 분자예요.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 분자 사이에 일어나 있는 수소 결합을 인터몰레큘라,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 인터몰레큘라 하이드로젠 반드, 서로 다른 폴리펩타이드의 분자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어떤 경우는 베타 쉬시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유턴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하고 얘는 같은 분자죠. 그죠? 이건 한 분자 내에서 하이드로젠 반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트라몰레큘라 하이드로젠 반드. 그래서 베타 평면 구조는 물론 이렇게 한 폴리펩타이드 분자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단백질을 그리는 그림을 많이 봤을 거야. 단백질의 구조를 이렇게 그린 거 많이 보셨죠? 여기서 화살표는 베타 평면 구조를 뜻하는 것이고, 베타 평면 구조는 화살표가 혼자 있을 수는 없죠. 왜? 베타 슛이 일어나려면 옆에 누군가 하고 같이 하이드로젠 반드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화살표가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짝으로 있거나 아니면 옆에 몇 개 더 있거나 3개, 4개 이상 있거나. 여기서 화살표는 베타 평면 구조, 베타 쉬트 구조를 뜻하는 것이고, 원통은 알파 헬릭스 구조를 뜻하는 거야. 이렇게 알파 헬릭스와 베타 평면 같은 2차 구조,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여러 개 모여서, 즉 2차 구조가 여러 개 모이면은 뭐가 된다? 여러 개 모이면 이게 바로 3차 구조가 된다는 거죠. 3차 구조, 그죠? 베타 평면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방향은, 화살표 꼬리하고 머리가 있죠? 또 꼬리 쪽이 N말단, 여기 C말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이 같으면 여기 N말단, 여기 C말단, 얘는 N말단, C말단. 화살표 방향이 서로 다르죠? 화살표 방향이 반대이면은 역평형 베타 쉬트, 엔타이 패럴럴 베타 쉬트라고 하고, 방향이 같으면은 패럴럴 베타 쉬트라고 한다. 쉬트. 알파 헬릭스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헬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류 모양, 그죠? 와인 따는 도구의 스크류 모양으로 그리기도 한다. 그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2차 구조의 모임인 모티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백질 전체의 2차 구조 모인 것을 우리가 단백질 전체, 1부터 N까지 모든 전체를 우리가 3차 구조라고 하고, 군데군데 깜찍하게 2차 구조들이 모여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모티프라고 불러요. 모티프. 짧은 알파 헬릭스, 작은 베타 쉬트 몇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2차 구조의 모양이 모티프이다. 베타, 알파, 베타 모티프. 이게 N터미널이라고 했죠. N터미널. 알파 헬릭스가 한번 가고 다시 베타가 있으니까 베타, 알파, 베타 모티프. 헤어핀 룹 모티프 많이 발견되는 거죠. 단백질에서 이렇게 베타 쉬트가 이렇게 유턴해서 엔타이 패럴렐한 역평형한 베타 쉬트가 있는 경우. 그리키 모티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슉 왔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엔타이 패럴렐한 베타 쉬트가 4개 모여서 생긴 모티프. 헬릭스 턴 헬릭스 모티프. 헬릭스로 진행하다가 유턴해서 다시 헬릭스가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어요. 모티프는 단백질의 2차 구조들이 모여서 만든 특정 모양을 가진 구조이다. 초 2차 구조, 슈퍼 세컨더리 스트럭처라고도 한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단백질에서 이런 모티프들이 발견된다. 그렇죠?
단백질이 모양은 뭐 서로 다른데 뭐 이렇게 생긴 단백질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단백질도 있는데 얘도 여기에 베타, 알파, 베타, 턴 모티프가 있고 똑같이 베타, 알파, 베타, 턴 모티프가 있다. 국소적인 모양은 조금 닮았겠죠, 그죠? 모티프는 여러 단백질의 국소 부위에서 발견되지만 대개 모티프 혼자 따로서 안정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다른 단백질의 일부분으로서의 기능만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모티프는 꼭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모양이 발견되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옆그림에 zinc finger motif처럼 DNA와의 결합 같은 기능이 있는 모티프도 있다. 이건 DNA와 결합하는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 모티프죠. 이게 zinc finger 모티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베타 쉬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알파 헬릭스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건 랜덤 코일이라고 불러요. 베타 쉬트도 아니고 알파 헬릭스도 아니고 여기 백본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아미노산 두 개의 시스테인과 알파 헬릭스에 있는 또 다른 아미노산 히스티딘 세 개 사이에 징크, 아이언 이온이 이렇게 킬레이션 돼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아이언 이온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유지 가능한 거죠. 아이언 이온, 징크 이온이 없대면은 이런 구조가 깨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메탈 이온, 무기 이온들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뭐 딴 데서 여러 가지 코팩터, 뭐 엔자임의 코팩터, 뭐 조효소도 쓰이지만 코팩터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자리 잡아서 단백질의 모양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스틴 두 개와 히스틴 두 개 사이에 징크 이온 하나가 끼어 들어가서 구조를 안정화시킨다. 이런 구조가 이렇게 징크 핑거가 이렇게 DNA와 결합해서 DNA에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DNA 결합 같은 기능이 있는 모티프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여줘라. 3차 구조는 2차 구조를 모두 합쳐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2차 구조를 모두 합쳐놓은 거. 단백질 하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베타 구조를 다 모은 것을 우리가 2차 구조를 다 모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더 이상 안 그려지네. L부터 N까지 2차 구조를 모두 모은 것을 3차 구조라고 한다. 3차 구조. 3차 구조는 앞에서 배운 2차 구조들이 모이고 또 그 외에 2차 구조 외에 꼭 2차 구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2차 구조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2차 구조로서 설명할 수 없는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아미노산 R그룹 간의 상호작용 등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3차원적인 구조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3차원 구조를 가진 3차 구조 하면 3차원적인 구조라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단백질의 1차 구조,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알아내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있어 왔으나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알파고에 이어서 알파폴드라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만을 가지고 3차 구조를 어느 정도 짚어내는 방법이 개발되었죠. 알고리즘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여기 알파폴드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 네이처 논문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1차 아미노산 서열만을 가지고 단백질이 3차 구조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4차 구조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죠? 단백질의 1차 구조만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알아내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있어 왔으나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그동안 가능하지 못하리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컨포메이션 이 무슨 뜻이냐? 세포 안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pH가 7.4, 뭐 온도 36.5도 정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아니라 3차원 구조를 뜻한다. 단백질의 네이티브 컨포메이션, 그리고 온도나 pH 변화가 생기면 디내처드 컨포메이션. 날계란일 때는 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데, 뭐 계란 프라이를 한다든가 계란을 삶으면 변성이 일어나서 허옇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디내처레이션 돼서 네이티브 컨포메이션을 잃은 거죠. 그래서 얘는 네이티브 컨포메이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세포 안에서 살아있을 때, 활성을 가질 때, 아니면 세포 안에서의 모습이 네이티브 컨포메이션이고, pH 변화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는 것을 디내처드 컨포메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단백질의 3차 구조, 즉 모양에 따라 단백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차 구조하고 3차원 구조하고 어느 정도 혼동해서 쓰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좀 알아두세요. 3차 구조는 2차 구조 및 다른 로컬 폴딩된 구조들이 모여서 생긴 단백질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뭐 3차원 구조랑 크게 다른 말은 아니죠. 자, 단백질의 3차 구조, 즉 모양에 따라 크게 단백질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은 길쭉한 거, 그리고 글로뷸라 프로테인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은 스클레로 프로테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복적인 알파 헬릭스나 베타 쉬트 2차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물에 녹지 않는다는 공통 성질도 가지고 있다. 물에 녹지 않는다는 공통 성질도 가지고 있다.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의 대표적인 예는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이다. 케라틴. 머리카락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껍질 같은 것들이 막 보이죠. 이 안에 있는 중간 섬유가 무엇인지는 6장에서 배우자.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 그리고 코일드 코일. 코일이 또 꼬인 게 코일드 코일이죠. 알파 헬릭스 두 개가 서로 꼬여 있는 거예요. 알파 헬릭스 두 개가. 그리고 프로토 필라멘트라고 하는데 케라틴의 알파 헬릭스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케라틴이 알파 헬릭스로 이루어졌는데 얘는 이 머리칼 같은 구조를 이루는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의 현형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이다. 케라틴 외의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은 번데기가 만드는 시리크, 비단의 파이브로인, 그리고 가죽과 힘줄의 콜라겐, 그리고 인대와 혈관에 있는 일라스틴. 안 주네. 글로뷸라 프로테인. 글로뷸라 프로테인은 뭐냐? 완전히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충 멀리서 보면 둥글둥글하다는 것이다. 모든 글로뷸라 프로테인은 다 서로 다른 독특한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알파 헬릭스, 베타 평면이나 두 가지 2차 구조가 섞인 형태를 가지고 있단다. 예, 안티바디, 항체를 그린 거죠. Y자 형태. 하지만 이 정도는 멀리서 보면 구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구형에 가까워요. 생화학책이나 세포생물학책이나 분자생물학책이나 심지어는 일반 생물학책에도 단백질 3차 구조를 얘기할 때 항상 출연하시는 단골 손님 RNA를 분해하는 효소야. RNA를 분해하는 효소, 우리 손에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많이 분비해요. 왜냐하면 RNA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분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최초부터 RNA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RNA는 좀 없애는 게 좋다. RNA 바이러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는 또한 그래서 진화를 거듭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RNA를 분해하는 RNA 에이즈 효소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껍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RNA 자기 유전 물질은 깊은 곳에 감춰두고 있고. 어쨌든 RNA라는 효소가 굉장히 많아서 도체의 존재에서 특히 우리 피부에도 많이 분비되죠. 그래서 RNA 같은 것들을 치약으로 실험할 때는 잘 장갑을 끼고 실험하는 게 좋은 게 바로 그런 이유죠. 나는 RNA를 분해하는 효소야. RNA에서 역시 글로뷸라 프로테인이야. 옆에 보시면 알파 헬릭스 있고 베타 슈트. 그리면 옆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글로뷸라 프로테인은 RNAse가 이렇게 생겼다. 둥그렇게 생겼죠. 둥그렇다면 둥그런 거죠. 일본 뭐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기긴 했지만 뭐 파이브러스 프로테인처럼 이렇게 짝대기 모양, 실 모양은 아니잖아요. 많은 글로뷸라 프로테인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 도메인은 약 50개에서 30개의 아미노산들이 이루어진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국소적으로 폴딩된 접힌 구조를 뜻한다. 나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 4가지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서로 공유기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죠? 떨어져 보인다. 딱 손으로 잡아서 뜯으면 뜯어질 것 같은, 서로 물리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 물론 색이 서로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4가지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각각의 도메인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해. 같은 원리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은 같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 하나는 이렇게 자르는 도메인, 물론 가위처럼 생기지 않았죠. 이거 여기 전혀 다른 모양의 단백질이 있는데 얘도 여기 비슷한 도메인이 있다. 얘도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 활성이 있구나. 단백질이 단백질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기능이 있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도메인, 그쵸? 도메인 3차 구조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듯하게 보여서 로컬리, 국소적으로 뭉친 그런 형태를 도메인이라고 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구조는 뭘까? 4차 구조는 우리 같이 서로 다른 혹은 같은 3차 구조를 가지는 폴리페프타이드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드는 구조를 얘기한다. 도메인하고 뭐가 틀리냐? 도메인은 얘네들이 하나의 폴리페프타이드예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꼬이겠지만 결국 하나의 폴리페프타이드 쭉 피면은 N터미널에서 C터미널까지 하나의 일자로 쭉 뻗어지는 그러한 형태인데 4차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들은 서로 다른 폴리페프타이드, 여기 N터미널, C터미널 폴리페프타이드 하나 있고, 그죠? N터미널, C터미널 폴리페프타이드 하나 있고, 얘도 얘만의 N터미널, C터미널 폴리페프타이드가 하나 있고, 참 하기 힘드네요, 그죠? 얘도 하나 자꾸 지정이 돼가면서 더 이상 입력이 안 되지. 각각이 4개의 폴리페프타이드 이루어진 거죠. 각각이 서로 다른 폴리페프타이드인 거죠. 여러 가지 폴리페프타이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3차 구조를 가진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단백질의 4차 구조다. 자, 그러니까 얘도 얘만의 N터미널, C터미널, 얘도 얘만의 N터미널, C터미널, 얘도 얘만의 N터미널, C터미널, 서로 다른 N터미널, C터미널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혹은 같은 3차 구조를 가지는 폴리페프타이드들이 모여서, 여러 개 모여서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4차 구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량체 단백질만 4차 구조를 가질 수 있겠지. 그죠? 앞에서 배운 도메인과는 달라. 도메인은 한 폴리페프타이드 안에 있는 곳이고 4차 구조는 서로 다른 폴리페프타이드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4차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폴리페프타이드가 무슨 힘으로 서로 붙어 있는 걸까? 좋은 질문이야. 3차 구조 유지를 위한 화학결합이 모두 사용된다. 수소결합, 이온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반데어발 상호작용, 그리고 심지어는 공유결합인 이황화결합도 쓰인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다음 중 4차 결합을 이루는 분자 폴리펩타이드 간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 4차 구조를 이루는 각 폴리펩타이드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공유결합은 펩타이드 본드만 생각하니까 언뜻. 그렇지 않고 이렇게 4차 구조를 이루는 폴리펩타이드 상호 간에 공유결합인
다이설파이드 본드, 이황화 결합, 시스테인의 SH 그룹이 산화되면서 이렇게 본드가 형성될 수도 있다. 나는 단백질 4차 구조만 나오면은 모든 교과서에 다 등장하는 헤모글로빈이야. 여러분의 혈액 안에서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이지. 4차 구조를 가지는 장점은 4차 구조를 이루는 소단위체들이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도와가면서 얘는 얘를 돕고 얘는 얘를 돕고 이러면서 상승적으로 시너지스티컬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2학기 때 세포 생화학 부분에서 다시 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6번째 핵산 공부해 볼게요. 핵산. 핵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핵 안에, 세포 핵 안에 있는 시큼한 산이라는 뜻이죠. 핵 안에 있는 시큼한 산. 데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죠, 애시드. 그리고 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 왜? DNA나 RNA 백본에 인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인산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산기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산이죠? 무기인산인데, 어쨌든 요게 DNA 백본에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죠. 그죠? 그리고 수이온을 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핵산이라고 한다. 세포의 핵 안에 주로 많이 존재하니까 DNA는 주로 핵 안에 있죠. 물론 RNA는 핵 밖에도 존재하고 DNA는 조금씩 핵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핵 안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산이라고 한다. 나는 DNA 두 가닥 더블 스트랜디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중요한 오리지널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카피인 거죠. 오리지널 카피이고, 그리고 mRNA는 뭘까? 복사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포토카피, 제록스 복사해서 만든 것처럼. 그죠? 어쨌든 DNA는 오리지널 카피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정보이기 때문에 막 두 겹으로 둘러싸인 유전 정보 저장고인 핵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얘네들 RNA들, 우리는 핵 안에서 만들어져서, 핵 안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 나는 메신저 RNA,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세포질로 이동해서 라이보솜과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관여한다. 그리고 얘는 라이보솜 RNA, 라이보솜의 핵심. 실제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런 라이보솜, 여기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라이보솜 RNA죠. 그죠? 여기 이렇게 그린 것들이 다 이게 RNA 백본이에요. 이렇게 그린 것들은 RNA가 인트라몰레큘라 베이스 페어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tRNA, 운반 RNA, 아미노산을 달고 다니면서 라이보솜에 메신저 RNA와 결합하고 있으면 tRNA가 아미노산을 달고 와서 여기 딱 아미노산을 연결시키면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만들어내죠. 그죠? 자, 알고 계시죠? 자, DNA, RNA를 이루는 구성 성분은 염기, 당, 그리고 인산이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뭐, 농담 삼아서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만화예요. 그죠? 타임복한 나라라 승리호. 요즘 승리호라는 애니메이션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예전에 70년대, 우리 90년대 다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나라라 태극호, 이겨라 승리호라는 뭐, 만화가 있었죠. 물론 일본 만화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염기, 뭐, 이거 구조 외우라는 사람, 교수님들 계시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근데 퓨린이 뭐고 피리미딘이 뭔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죠. 퓨린은 고리가 2개, 아데닌, 구아닌. 그리고 피리미딘은 고리가 하나,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피리미딘. 그렇죠? 고리가 하나. 유라실은 RNA만 쓰이죠. 그리고 당, 슈가 2종류 있는데 라이보스는 RNA에 쓰이고 DNA에 쓰이는 것은 데옥시라이보스. 네. 대가 붙으면 뭐예요? 떼어낸다. 탈이라는 뜻이죠, 탈. 그죠? 여기 있는 OH를 떼어냈기 때문에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인데 1'이라고 하죠. 프라임. 다시가 아니라 프라임을 붙여요, 프라임. 왜냐하면은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탄소나 질소를 번호를 붙일 때 이 1번, 2번 그런 번호는 여기 염기에다가 부여하기 때문에 이 당이 가지고 있는 탄소는 1', 2', 3'. 다시가 아니에요. 대시가 아니에요. 부르는데 2' 탄소에 OH가 없는 것이 데옥시라이보스다. 그리고 인산, 이것들이 모여서 DNA나 RNA 같은 염기를 만든다. DNA는 이렇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영어로는 사이토신, 우리나라 말로는 시토신, 영어로는 타이민, 우리나라 말로는 티민,
4개의 염기와 데옥시라이보스 당을 사용하고 RNA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 4개의 염기와 라이보스 당을 사용한다. 에이, 저런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그렇다면 왜 RNA는 T 대신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쓰이고 DNA는 라이보스 대신 데옥시라이보스가 쓰이는지 아니? 생각해 본 적은 있니? 자, 이게 RNA에 사용되는 당인 라이보스야. 2' 탄소에 OH가 달린 게 보이지? 라이보스는 OH가 있어요. 데옥시라이보스는 2' OH가 없다. 왜 그 정도는 선행학습에 달인 초등학생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핵산의 당은 1', 2', 3', 4', 5'에 이렇게 프라임을 붙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DNA는 염기에는 1, 2, 3, 4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내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지구상에 최초에는 RNA 월드라는 게 있었죠. RNA 월드. RNA 월드. RNA 월드. DNA와 RNA와 단백질 중에 지구상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RNA가 맞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세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세포 안에 존재했었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 RNA로부터 유래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효소들을 봐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RNA에서 일종의 개량된 형태가 바로 DNA다. R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다가 RNA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약간 개량한 것이, 개량한 버전이 DNA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RNA는 왜 불편하냐? RNA가 불안정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DNA 가지고 실험하면 우리 DNA 샘플들 그냥 상온에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온에도 꽤 오래 가는데 RNA 샘플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요. 영하 70도. 우리 RNA로 만들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죠? 뭐 모더나, 파이저 백신 같은 그것들을 수송하려면 영하 70도, 영하 80도짜리 냉장고가 있어야, 냉동고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RNA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RNA는 잘 분해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RNA가 불안정한 이유는 보시면 이게 바로 이 RNA와 DNA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2' 탄소에 붙어있는 OH 그룹이라고 그랬죠? OH 그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정한 것이다. 알칼리성 용액에서, 알칼리성 용액이 아니더라도 물에서도 충분히 OH-이온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죠. 그죠? pH 7에서도 OH-이온, 뭐 7-7승 정도 존재해요.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 요 옆에 있는 여기 2' 탄소 OH가, 여기 OH가 자기 분자예요. 여기 RNA에 쭉 연결되어 있는데 RNA 누클레오타이드들이 3' 탄소와 5'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포스페이트로. 그런데 2' 탄소에 있는 OH가 요 3' 탄소와 5' 유탄 5' 탄소 사이에 있는 요 포스포 다이에스터 본드, 요 인을 갖다가 공격한다는 거죠. 뉴클레오 필릭 어택, 치핵 공격. 그러면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되고, 요 염기와 염기 사이를 이어주는 요 포스포 다이에스터 본드, 포스포 다이에스터 본드가 깨어지게 되면서 RNA가 분해가 되는 거죠. 사실 지구상의 유전 정보 물질로 DNA보다 RNA가 먼저 사용되었지만 RNA는 2' 탄소에 달린 OH 때문에 훨씬 불안정해. 2' OH가 있어서 RNA가 유리한 점도 있긴 있어요. 2' OH의 부분 음전화가 인산기와 서로 밀쳐서 RNA가 배배 꼬이는 것을 막아준다. RNA 이렇게 꼬이질 않는 거죠. 하지만 DNA는 2' OH가 없기 때문에 단일 가닥일 때는 잘 꼬여서 단일 가닥일 때는 꼬이게 되면 풀리기 힘드니까 오히려 이중 가닥인 형태로 꼬아 놓는다. 그런데 이중 가닥이 안정하다. 그래서 DNA가 이중 가닥으로 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2' OH가 있어서 불안정한 라이보스 대신 2' OH를 떼어버리는 데옥시라이보스를 개량한 거죠. 는 DNA가 등장하여서 소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게 되었다. 또 두 번째, 왜 DNA에서는 유라실 대신에 타이민이 쓰일까? 자, 유라실과 타이민의 차이점 볼게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뭐가 틀려요? 유라실에다가 여기다가 메틸 그룹을 하나 붙여놓으면 뭐죠? 타이민, 티민이 되는 거죠. 그죠?
의왕 DNA는 나를 싫어해. 도대체 티민, 타이민이 좋은 이유가 뭐야? 메틸 그룹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좋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대답. 자, 유라실. 나는 원래, 자, 아시죠, 여러분? A하고 아데닌하고, 이럴 때까지 아데닌하고, 타이민 혹은 아데닌하고 유라실이 결합하는데 수소 결합이 두 개 있죠. 그리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수소 결합 3개 가지고 결합하는 거. 이 정도는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원래 유라실이 아데닌하고 결합하는데 사실 그 베이스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은 꼭 얘하고만 결합해야 될까? 이렇게 약간 꼬이면 얘하고도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약간 보이긴 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간혹 다른 염기와 결합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 그런데 메틸 그룹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유라실을 갖다가 타이민으로 전환시키면 여기 벌키한 좀 커다란 메틸 그룹이 붙었으니까 DNA 더블 헬릭스 안에서 유라실이 들어있는 것보다 타이민이 들어있으면 포지션이 약간 바뀌겠죠. 뭔가 벌키한 게 뚱뚱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포지션이 약간 바뀌어서 자세가 약간 비틀어져서 이런 오류가 안 일어나도록 조정해준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유전정보 분자였던 RNA에서 DNA로 진화하면서 오류 발생이 적은 타이민, 메틸 그룹 하나 붙였을 뿐인데 훨씬 오류가 적어졌다. 여러모로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 한다. 그래서 유라실이 RNA 시대에서는 쓰이다가 DNA가 되면서 메인 유전 물질에서는 팽당한 거죠. 첫 번째 대답이고요. 첫 번째 대답 뭐라고요? 유라실에 메틸 그룹을 붙이면은 타이민이 되면은 훨씬 유라실보다 베이스 페어링이 안정적으로 일어나서 베이스 페어링의 염기 결합의 오류가 적어진다. 두 번째 대답은 자, 이게 바로 사이토신인데 사이토신 한화적 탈아미노화 억시더티브 데아미네이션 생화학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이 아민 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한화적 탈아미노화 이걸 일으키는 효소도 굉장히 많고 세포 안에서 억시더티브 데아미네이션 산화적 탈아미노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토신이 산화적 탈아미노화가 일어나면 뭐가 되냐? 유라실이 돼요.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계속 세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유라실이 원래 DNA에 쓰였다면 유라실이 원래 DNA에 있었다면 DNA에 A, T, GC만 있는 게 아니라 A, U, GC가 있었다면은 산화적 탈아미노화에 의해서 사이토신이 유라실로 바뀌게 되면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유라실인가? 아니면 이 사이토신이 억시더티브 데아미네이션 산화적 탈아미노화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혹은 효소의 잘못된 활성에 의해서 변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있던 거하고 원래 제대로 박혀있던 놈하고 오류가 생겨가지고 생긴 놈하고 두 사이에서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라실을 쓰면은 사이토신이 망가져서 생긴 유라실과 원래 있던 유라실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유라실을 쓰지 않는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진화가 미래를 예측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RNA에서 DNA로 진화할 때 DNA에 생긴 돌연변이를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유라실 대신 티민을 왜? DNA에서 사이토신이 억시더티브 데아미네이션에 의해서 유라실로 변하면은 DNA는 원래 유라실이 없으니까 우라실 DNA 글라이커실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DNA에는 유라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빼버리자. 이빨 뽑듯이 뽑아버리는 거죠. 치아를 뽑듯이 이빨이 아니고 치아죠. 2조 2를 뽑듯이 뽑아버린다. 산화적 탈아미노화는 DNA에서 종종 일어난다. C에서 U로 바뀐 염기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생겨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다. 자, 핵산을 이루는 빌딩 블락, 단위 체인, 누클레오타이드를 볼게요. 누클레오타이드. 염기 있죠? 염기에 라이보스가 붙으면은 얘를 염기와 당이 붙으면 염기와 당. 얘는 RNA죠? 라이보스. 데옥시 라이보스 대신 라이보스가 쓰였으니까. 염기와 당이 있으면 우리가 뉴클레오사이드라고 쓰고 뉴클레오시드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말로 뉴클레오사이드라고 해도 돼요. 거기에 인산까지 붙으면은 누클레오타이드. 아데노신에 인산이 하나 붙으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2개 붙으면 다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3개 붙으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클레오사이드에 인산까지 붙으면 누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누클레오사이드가 뭔지 잘 알아두시고 요 이름 알아두세요. 염기의 이름과 누클레오사이드의 이름 요거는 외우는 거지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으시는 게 좋다. 다이미는 염기 이름이고 다이미디는 염기에 당까지 붙은 형태. 누클레오사이드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두고두고 좋다. 이렇게 하나의 누클레오타이드의 3' 탄소는 다음 누클레오타이드의 5' 탄소와 3', 5'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번드가 더 외우기 쉽죠. 원래 외워두세요. 를 만든다. 자, 에스터 결합이라는 게 뭐예요? 에스터 결합이 이렇게 생긴 게 에스터 결합이죠. 에스터 결합. 근데 이쪽으로 봐도 에스터고 이쪽으로 봐도 에스터면 이게 다이에스터라고 부르 다이에스터 양쪽으로. 그런데 에스터 결합은 여기 중간에 탄소가 들어있는데 탄소 대신에 인이 들어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 근데 3' 탄소와 5' 탄소를 연결하기 때문에 3', 5' 대시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DNA에서 누클레오타이드와 누클레오타이드를 쭉 연결하는 번드의 이름은 포스포다이에스터 본드. 그렇죠? 그래서 DNA가 이렇게 쭉 연결되면 한쪽 끝은 5' 말단이 되고 한쪽 끝은 3' 말단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가닥은 5' 말단이 이쪽에 있고 3' 말단이 이쪽에 있고 5' 말단이라고 하는 것은 5'에 붙은 포스페이트가 보이는 쪽이고 3' 말단은 3'에 붙은 OH가 보이는 쪽이고 DNA 한쪽 가닥과 여기 결합하고 있는 베이스 페어링, 염기 결합으로 결합하고 있는 반대쪽 가닥을 보면은 3' 말단이 이렇게 위쪽에 가 있죠. 그리고 5' 말단은 반대쪽으로 가 있고 DNA 두 가닥은 저렇게 염기들이 수소 결합을 이루어 붙어 있고 한 가닥은 3'에서 5' 방향, 다른 가닥은 5'에서 3' 방향이다. 이렇게 서로 방향이 반대하는 것을 역평형, 아까 베타 시트에 대해서도 역평형이라고 표현했었죠. 방향이 반대이면 서로 엔타이 패럴럴, 역평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